여보, 저 다녀올게요. 처음 보는 캐주얼한 옷차림에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화장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아내는 그전부터 제게 말해두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3박 4일 일정의 팀 워크숍이라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아직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안심한 듯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5초, 10초, 20초.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집어들고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정표 복사본, 카드 내역, 메신저 캡처, 그리고 메모 한 장.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역 앞 카페. 아내가 아니라 그 남자의 아내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듣는 분들이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바로 잡지 않았는지, 왜 바로 따지지 않았는지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막으면 그 사람들은 실수로 끝낼 겁니다. 미안하다고 울고 잠깐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빌겠죠. 그러면 저는 의심 많은 남편이 되고 그 사람들은 조심만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을 싸우는 날이 아니라 정리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2살 한도윤입니다. 현재 괜찮은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올해 47살 서미정입니다. 대기업 계열 서비스 회사 마케팅팀 차장입니다. 아내는 늘 바빴습니다. 프로젝트, 회의, 외부 미팅, 교육, 워크쇼. 늦는 날도 많았고 연락이 잠깐 끊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일이 바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일 전 저는 처음으로 이상함을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늦게 들어왔고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식이 있었어요. 팀장님이 자꾸 잔을 올리셔서요. 아내는 코트를 소파에 툭 던지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거실을 정리하다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세탁실로 가져가려고요. 그게 제 습관이었습니다. 세탁기 앞에서 코트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주머니 속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꺼냈습니다. 영수증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출장 일정표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펴자마자 손이 굳었습니다. 출발 날짜 11월 15일. 기간 3박 4일. 장소 푸켓 리조트. 예약자 최도윤. 동행자 서미정. 저는 그 줄을 한 번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똑같았습니다. 푸켓 리조트, 3박 4일, 예약자 최도윤, 동행자 서미정. 최도윤이라는 이름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내 회사에서 기획팀 차장으로 일하는 남자. 몇 번 회식 자리에 같이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같은 프로젝트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협업 파트너예요.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수건 좀 주세요.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일정표를 황급히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코트를 아무렇지 않은 척 세탁기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들고 욕실로 갔습니다. 아내는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채로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표정을 숨기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먼저 잘게요. 피곤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푹 쉬어. 아내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면 앞으로 제가 할 일을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세탁실로 가서 코트 주머니에서 일정표를 꺼냈습니다. 불을 켜고 한 글자씩 확인했습니다. 출발 날짜 11월 15일. 오늘은 11월 10일. 딱 5일 남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며칠 전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주에 팀 워크숍 있어요. 3박 4일이래요. 팀 전체가 가서 빠질 수가 없대요. 팀 전체가 아니라 최도윤 한 명이었습니다. 워크숍이 아니라 푸켓 리조트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정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지금 들키면 여행은 취소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진실을 끝까지 확인할 기회를 잃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켰고 공동 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3개월 내역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여행사 예약 대행 238만 원. 결제 날짜는 9월 30일이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워크숍 개인 부담금이 좀 있어요. 한 20만 원 정도요. 정산 받을 거래요. 저는 그 말을 믿었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20만 원이 아니라 238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을 숨긴 겁니다. 저는 그 내역을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하나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메신저였습니다. 몇 년 전 아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자동 백업을 설정해 둔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걸 잊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백업 폴더를 열고 검색창에 최도윤을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누르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미정아, 내일 회의 끝나고 저녁 어때요? 네, 좋아요. 저번에 갔던 호텔 근처로요. 알겠어요. 7시에요. 푸켓 일정 확정됐어요. 저도요. 너무 기대돼요. 오션뷰로 잡았어요. 상상만 해도 좋아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저는 그 화면을 한 줄씩 읽으며 캡처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일명까지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누가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도윤의 SNS를 찾았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결혼 사진이 나왔습니다. 옆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 사진도 있었습니다. 첫 돌잔치 사진. 최도윤은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한 사람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저 여자도 지금 아무것도 모를까? 저 여자는 지금 남편이 출장 간다고 믿고 있을까? 저 여자는 지금 나처럼 혼자 버티고 있을까? 저는 결혼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계정 태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름이 보였습니다. 한지수. 프로필에 이메일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딱 한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분과 관련해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11월 15일 오전 10시 역 앞 카페에서 뵙고 싶습니다. 보내기 버튼 위에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눌렀습니다. 그리고 달력에 11월 15일을 표시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를 크게 그렸습니다. 제가 정한 날짜였습니다. 제가 정한 시간입니다. 그 뒤로 5일 동안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내에게 평소처럼 대했고 표정도 숨겼습니다. 아내는 여행 준비를 하며 더 들떠 있었습니다. 원피스, 선글라스, 비치웨어. 워크숍에 가져갈 짐이 아니라 누가 봐도 여행 짐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아내는 그 말에 더 안심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아내가 캐리어를 끌며 나간 바로 그날 제가 외투를 집어든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뵙겠습니다. 한지수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역 앞 카페로요. 오늘 오전 10시. 이제부터는 두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내와 최도윤, 그리고 저와 한지수. 같은 날, 같은 거짓말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저 사람들은 실수로 끝냅니다. 저는 사고로 끝낼 겁니다. 택시가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다 왔습니다. 저는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카페 유리문 너머로 구석 자리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굳은 표정. 한지수였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구석 자리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지수 씨, 맞으시죠? 여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저는 한도윤입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 머신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지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분이 최도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서미정이라는 분도 알고 계신 거죠? 네. 한지수 씨의 손이 컵을 감싼 채로 떨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한지수 씨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일정표를 펼친 순간 한지수 씨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푸켓 맞네요. 네, 맞습니다. 한지수 씨가 일정표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출발이 11월 15일, 오늘이네요. 네. 한지수 씨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셨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오늘 아침에 나갔습니다. 회사 해외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집도 똑같습니다. 아내는 워크숍이라고 했습니다. 한지수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기간, 같은 거짓말이네요. 네. 한지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카드 내역 캡처를 집었습니다. 이건 238만 원이네요. 네. 한지수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남편분이 이걸 알고도 공항에 안 가셨다는 거죠? 네, 안 갔습니다. 왜요? 한지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면 막을 수 있지 않나요? 비행기 타기 전에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한지수 씨, 지금 가서 막으면 이렇게 끝납니다. 두 분이 울고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더 조심해서 다시 만납니다. 한지수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그냥 보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메신저 캡처였습니다. 한지수 씨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션뷰로 예약했어요. 상상만 해도 좋아요. 사랑해요. 한지수 씨의 손끝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감정 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한지수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증거 싸움이요? 네. 한지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하고요. 아이도 있고요. 저는 한지수 씨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지수 씨가 필요합니다. 저 혼자서는 이걸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한지수 씨도 혼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지수 씨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한지수 씨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소리가 뚝 하고 났습니다. 법인 카드 내역이었습니다. 한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준비했습니다. 남편 회사 격리 쪽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탁해서 받았습니다. 저는 내역을 훈자마자 확신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택시, 야간 이동. 날짜가 규칙적이었습니다. 한지수 씨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10월 25일, 호텔 결제 32만 원입니다. 그날 남편은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를 찾았습니다. 10월 25일, 저희 카드로 호텔 결제 15만 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한지수 씨께 말했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한지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같은 호텔이겠네요. 네. 저는 덧붙였습니다. 방을 두 개로 나눠서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쪽은 제 아내 카드로, 한쪽은 남편분 법인 카드로요. 한지수 씨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너무 치밀하네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으면 흔적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지금 보내면 흔적이 쌓입니다. 한지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하나요? 저는 준비해온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한지수 씨가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의심 없는 척하기. 출발 확인 문자 보내기. 사진 요청하기. 위치, 시간, 배경 확보하기. 2단계, 증거 정리하기. 사진, 영상 통화, 음성, 숙소 디테일 캡처하기. 결제 내역, 출금 내역 날짜 맞추기. 3단계, 귀국 다음날 아침 처리하기. 회사 컴플라이언스 제보. 법인 카드 사적 사용. 출장비 허위. 규정 위반. 4단계, 법률 상담 준비하기.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증거 기반으로 협상하지 않기. 한지수 씨가 마지막 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귀국 다음날 아침요? 네. 한지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로 끝내는 게 아니군요. 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시작입니다. 오늘 막으려 하면 내일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보내고 끝까지 쌓아야 다음 날 아침에 끝납니다. 한지수 씨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공항 도착했어요. 비행기 시간까지 좀 남아서 커피 마시는 중이에요. 저는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한지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왔습니다. 한지수 씨가 휴대폰을 들어 보여주셨습니다. 출국장 도착.
사람 많네요. 비행기 타기 전에 연락할게요.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두 분이 방심해야 합니다. 한지수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밝게, 친절하게, 평소처럼요. 한지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한지수 씨가 한참을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지금 보내도 될까요? 네, 지금 보내셔야 합니다. 저는 바로 문장을 드렸습니다. 비행기 잘 타셨나요? 도착하면 사진도 보내주세요. 밥도 꼭 챙겨 드세요. 한지수 씨가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한지수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워크숍 잘 도착했어요? 사진도 보내주세요. 밥 잘 챙겨 드세요. 전송을 누르자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지수 씨가 낮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흔적이 남습니다. 한지수 씨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눈가를 한번 닦고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같이 가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가야 합니다. 한지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오늘 여기서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을 겁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지수 씨도 자기 서류를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정했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받은 사진과 메시지는 매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통화가 오면 가능한 한 화면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숙소 배경, 와인잔, 침대 베개수, 수건, 남자 물건 같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 다음 날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오기 직전 한지수 씨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흔들리면 안 되죠?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흔들리면 끝이 아니라 연장입니다. 한지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카페 문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공항 라운지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구석에 남자 뒷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확대했습니다. 최도윤이었습니다. 저는 저장했고 한지수 씨에게 바로 보냈습니다. 한지수 씨가 1분 뒤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저도 방금 받았습니다. 호텔 객실 사진인데 침대 옆에 여자 선글라스가 보입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저장해 두세요. 전부 증거입니다. 택시 창밖으로 평범한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생들, 커피 들고 걷는 사람들. 저는 그 평범함 속에서 혼자 중얼거리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저장 버튼만 눌렀습니다. 오늘부터 3박 4일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버티는 시간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폴더 이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증거 11월 푸켓. 그리고 첫 파일을 넣었습니다. 공항 라운지 사진. 한지수 씨가 보낸 객실 사진. 이제부터는 하루가 끝날 때마다 이 폴더가 두꺼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두께만큼 다음 날 아침이 가까워질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현관문부터 잠갔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증거 11월 푸켓. 첫 파일은 아내가 보낸 공항 라운지 사진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한지수 씨가 보낸 객실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파일명에 날짜와 시간을 붙였습니다. 나중에 누가 봐도 순서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습관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점심 먹는 중이에요. 뷔페인데 진짜 맛있어요. 사진이 함께 왔습니다. 음식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확대했습니다. 접시가 2개였습니다. 컵도 2개였습니다. 혼자 먹는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장했고 한지수 씨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한지수 씨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저도 받았어요. 남편이 혼자라고 했는데 수건이 2개예요. 그날 저녁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숙소 진짜 좋아요. 내일 바다 보러 가요. 사진도 함께 왔습니다. 방 안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확대했습니다. 침대 베개가 2개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와인잔도 2개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씩 저장했습니다. 한지수 씨에게 보냈습니다. 한지수 씨도 곧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남편도 방 사진 보냈는데 배경이 똑같아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저장해 두세요. 전부 증거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돈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계좌 내역을 6개월치로 늘려 펼쳤습니다. 호텔 결제, 레스토랑 결제, 택시 결제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날짜와 금액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합계를 내자 총액이 363만 원을 넘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관리하던 비상금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아이 생기면 쓰자고 말하며 만들었던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로그인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850만 원이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매달 30만 원이면 2,160만 원이어야 했습니다. 사라진 금액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을 열어 출금 날짜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날짜와 겹치는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출금 후 며칠 뒤 호텔 결제와 레스토랑 결제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 돈은 여행 경비가 아니라 저희가 미래를 준비하려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지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괜찮으신가요? 한지수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나갔습니다. 많이요. 한지수 씨도 바로 말했습니다. 저희도요. 아들 등록금 통장에서 2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1,500만 원입니다. 한지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팔아 즐긴 겁니다. 한지수 씨가 한참 조용하다가 말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잡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저희는 법무법인 상담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한지수 씨는 처음 만났던 카페 때보다 얼굴이 더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서류를 차분히 넘기며 물었습니다. 현재 배우자분들이 함께 여행 중이시고 증거는 캡처와 결제 내역으로 확보하신 거죠? 저와 한지수 씨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도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지수 씨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이 답했습니다. 통상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범위가 많습니다. 다만 금전적 손해가 확인되면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덧붙였습니다. 가족 자금이 불륜에 사용된 정황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통장 내역이 있으면 손해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한지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쪽은요? 변호사님이 답했습니다. 법인 카드나 출장비 허위 청구가 있으면 컴플라이언스 제보도 가능합니다.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지수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방향이 맞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오면서 한지수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터뜨려야 하나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귀국 다음 날 아침입니다. 한지수 씨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버텨야 하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한지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이 보이니까 조금 힘이 나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만 가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이메일 초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처는 회사 컴플라이언스 팀이었습니다. 제목은 감정이 들어가지 않게 적었습니다. 내부 규정 위반 및 법인 카드 사적 사용 의혹 제보. 본문에는 사실만 적었습니다. 날짜, 금액, 장소, 캡처 파일 목록, 영상 파일 목록. 저는 첨부 파일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파일이 30개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제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돌아가요. 아내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답장했습니다. 네, 조심히 오세요. 아내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메일 발송 버튼은 아직 누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커서는 이미 그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내일 아내가 돌아오면 주말을 버티고 월요일 아침 9시에 버튼을 누릅니다. 그 버튼 하나로 모든 게 바뀝니다. 아내가 돌아오기 전날 밤 저는 식탁 위를 일부러 비워두었습니다. 저녁을 차려놓는 순간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일은 이미 임시 저장돼 있었습니다. 수신자는 회사 컴플라이언스 팀 공용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감정이 들어가지 않게 최대한 건조하게 썼습니다. 내부 규정 위반 및 법인 카드 사적 사용 의혹 제보. 본문에는 날짜와 금액, 장소와 증거 목록만 적었습니다. 일정표, 결제 내역, 통장 출금 내역, 메신저 캡처, 사진, 영상 녹화 파일. 첨부 파일은 1번부터 30번까지 번호로 정리했습니다. 파일명에는 날짜와 시간을 붙여두었습니다. 나중에 순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말이 흐려질까 봐서였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어 한지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지수 씨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오늘 밤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은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지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에 동시에 보내는 거 맞죠?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9시 정각입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시에 회사 로비에서 만나서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한지수 씨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준비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재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으니 집안의 정적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증거 파일을 하나씩 열어 확인했습니다. 날짜가 겹치는지, 금액이 일치하는지, 캡처가 흐리지는 않은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제가 숫자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지금은 숫자만이 저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공항 라운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구석에 찍힌 남자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뜨고 파일을 열고 저장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실수는 한 번이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6시 30분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캐리어를 끌며 들어왔습니다. 아내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다녀왔어. 캐리어 바퀴 소리가 거실 바닥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왜 그렇게 멍해 있어? 보고 싶었어? 저는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고생했어. 피곤하지? 아내는 제 팔을 끌어안았습니다. 진짜 피곤해. 근데 너무 좋았어. 아내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팀 사람들이랑 완전 친해졌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씻고 쉬어. 아내는 신발을 벗으며 저를 흘끗 봤습니다. 집에서 뭐 했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쉬었어. 밀린 거 좀 보고. 아내는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미안해. 나만 놀다 와서. 저는 웃는 얼굴로 넘겼습니다. 괜찮아. 들어가서 쉬어. 아내가 욕실로 들어가고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샤워를 마친 아내가 머리를 말리며 나왔습니다. 배고프다. 뭐 먹을까?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배달시킬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킨 시키자. 나 치킨 먹고 싶어. 치킨이 도착하자 아내는 포장을 뜯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집이 제일 좋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 없는 동안 진짜 심심했겠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금은 그랬지. 아내는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둘이 여행 가자.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우리 둘이 가자.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아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잘게. 내일 출근이라 피곤해. 아내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내의 움직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발송 버튼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커서를 그 위에 올려두고 손을 가만히 놓았습니다. 아직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디데이는 월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저는 한지수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만 버티시면 됩니다. 월요일 9시에 같이 보냅니다. 한지수 씨는 곧장 답장을 주셨습니다. 네, 저도 버티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상하게 더 길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세탁을 하고 냉장고를 채우고 출근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만 날짜를 세웠습니다. 월요일까지 남은 시간은 제가 숨기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요일 밤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메일 주소가 맞는지, 첨부 파일이 빠지지 않았는지, 압축 파일이 열리는지, USB에는 사본을 한 번 더 담았습니다.
출력물은 2부씩 뽑아 클립으로 묶었습니다. 한지수와 약속한 로비 시간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7시 아내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 있어서 일찍 갈게. 아내 말투는 평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내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피곤하면 쉬어. 아내가 문 손잡이를 잡고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녀올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아내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제야 숨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8시 50분,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발송 버튼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8시 55분, 한지수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한지수 씨가 잠깐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후회 없으신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한지수 씨도 후회하지 마십시오. 한지수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한지수 씨가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5, 4, 3, 2, 1. 저는 발송을 눌렀습니다. 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한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보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9시 20분,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 셔츠와 어두운 바지를 입었습니다. 감정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가방에는 서류 봉투를 넣었습니다. 원본 저장 USB와 출력물 2부와 간단한 메모. 9시 55분 회사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로비 구석에서 한지수 씨가 서 계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지수 씨, 오셨군요. 한지수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떨립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떨립니다. 그래도 올라가겠습니다. 한지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한지수 씨 손이 가방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12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고 유리문 너머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기 자리 옆에서 최도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 앞에서 웃던 그 얼굴이 똑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한지수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기 제 남편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내도 있습니다. 한지수 씨가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유리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멈췄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꽂혔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돌렸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여보, 왜 여기 있어?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최도윤도 한지수 씨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수야, 무슨 일이야? 한지수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도윤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출장이었죠. 어디로 갔습니까? 최도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태국. 한지수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태국 어디입니까? 최도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지수 씨가 일정표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푸켓입니다. 3박 4일입니다. 사무실 안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아내가 저에게 다가오며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자. 사람들이 다 보잖아. 저는 아내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야. 아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제 서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전체가 들을 수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미정의 남편입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최도윤의 배우자입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업무 시간과 회사 자원을 이용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법인 카드 사적 사용과 출장비 허위 청구 정황이 있습니다. 한지수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오전 9시에 컴플라이언스 팀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인사팀 직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서미정님, 최도윤님, 지금 회의실로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최도윤도 한지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한지수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지금 즉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최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누군가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였구나. 사무실 안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와 한지수 씨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한지수 씨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끝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 끝난 겁니다. 다음은 결과가 나옵니다. 한지수 씨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무너지지 않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지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까지 가겠습니다.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바깥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다른 계절이 시작된 느낌이었습니다. 한지수와 저는 로비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한지수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흔들릴 겁니다. 한지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통은 아내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아내였습니다. 세 번째도 아내였습니다. 저는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설명할게.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캡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삭제했고 차단했습니다. 저녁 무렵 회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보하신 자료와 관련하여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인 면담이 가능하십니까?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일정 주시면 맞추겠습니다. 저는 감정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기록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한지수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들어왔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들키지 않는 게 최우선입니다. 흔들리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다음 날 오전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 접수 확인 메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절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관련자 면담, 결제 내역 검증, 규정 위반 여부 판단.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마음이 더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제 손을 떠난 부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틀 뒤 저는 회사 인사팀 면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면담실에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한 명과 인사팀 담당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신뢰가 됐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제보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 확인 가능하실까요? 저는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담당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미정님과 최도윤님의 관계를 언제, 어떤 경로로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준비한 메모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이미 순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11월 10일 일정표 발견부터 카드 결제 내역, 메신저, 백업, 영상통화 녹화까지 시간 순서대로 사실만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간중간 확인 질문만 했습니다. 해당 결제는 공동카드입니까? 녹화 파일은 원본이 있습니까? 메신저 캡처는 전체 대화 흐름이 보입니까? 저는 하나씩 답했습니다. 네, 원본은 별도 USB에 있습니다. 면담이 끝나자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자료는 내부 규정에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추가 요청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한지수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지수 씨는 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저도 면담했어요. 제 심장이 아직도 뛰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속도가 붙을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날 밤 아내가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문 밖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 저는 인터폰을 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나 진짜 잘못했어.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문 열지 않을 거야. 저는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초인종은 한동안 더 울렸지만 결국 멈췄습니다. 문이 조용해진 뒤에도 제 손은 한동안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한 문장만 반복했습니다. 지금 열면 다시 시작이다. 며칠 뒤 회사 조사 결과가 1차로 통보되었습니다. 서미정은 직무에서 배제되고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최도윤도 동일하게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인사팀은 추가로 결제 내역과 출장비 청구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회사 문제가 됐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서 처음으로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나 조사받고 있어. 당신이 한 거야.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하는 순간 감정이 섞일까 봐서였습니다. 저는 대신 변호사에게 그 문자를 전달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한지수 씨는 같은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변호사님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회사 조사가 시작되면 상대방은 급격히 흔들립니다. 지금부터 협박이나 회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지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혼과 위자료는 자료가 탄탄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5천만 원으로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까요? 저는 21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로 정리하고 예금은 6대4로 요구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특히 공동자금 유출이 확인된 점이 큽니다. 한지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도 같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조정 신청이 들어갔고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가자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답하는 순간 아내는 그걸 대화로 착각할 것 같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제 쪽 변호사가 요구사항을 읽었습니다. 이혼,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6대4, 공동자금 유출분 정산. 아내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위자료가 과합니다. 2천만 원 선에서 합의 요청드립니다. 저는 조정위원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합의하지 않겠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돈은 못 내. 회사에서도 징계받아서 월급도 줄었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원고 측이 양보 의사가 없으시다면 재판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외도만 증명하면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돈이 나갔는지, 거짓말이 어떤 피해를 만들었는지, 저는 그걸 문장과 날짜로 정리해 제출해야 했습니다. 첫 변론 기일 전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상대는 감정으로 흔들어 오려 할 겁니다. 대응은 자료로만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들어서는 날 아내는 제 쪽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후회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분노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피하면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될까 봐서였습니다. 판사님은 질문을 짧게 던졌습니다. 원고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부정행위라고 주장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판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과 횟수는 특정 가능합니까? 저는 준비한 표를 제출했습니다. 결제 날짜, 호텔 이용, 메시지 내용, 영상통화 녹화의 시간. 변호사님이 설명했고 저는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상대 측은 방어를 시도했습니다. 단순한 친분이었고 오해가 있었다. 여행은 업무 목적이었고 숙박은 별개였다. 하지만 제출된 사진 속 침대 베개 수와 와인잔 수와 영상 속 남자 목소리는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다시 듣는 게 고통이었지만 고통은 증거가 됐습니다. 두 번째 기일에서는 공동자금 유출이 핵심이 됐습니다. 판사님은 통장 내역을 보며 물었습니다. 비상금 통장에서의 반복 출금은 누구의 필요였습니까?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가족의 미래였던 돈이 불륜 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문장을 말하는 순간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면 다시 감정으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징계 결과는 재판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징계 문서에는 출장비 허위 청구 정황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제출하자 상대 측 변호사의 말이 짧아졌습니다. 그 사이 저는 출근하고 밥 먹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증거 파일을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봐서였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
판결일이 잡혔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판사님은 결론을 읽었습니다. 이혼 성립, 위자료 4,500만 원 지급, 재산 분할 6대4, 아파트는 제 명의로 확정. 저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은 아니었지만 충분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제 말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한지수 씨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지수 씨가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판결 나왔습니다. 위자료 4,500만 원, 재산 분할 6대4입니다. 한지수 씨는 잠깐 숨을 멈춘 듯 하다가 말했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저희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지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도요, 덕분에 끝까지 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한지수 씨도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상간자 소송은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최도윤을 상대로, 한지수 씨는 제 전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최도윤 쪽에서는 사촌이 4천만 원을 대신 내며 합의를 종용했고 그 사촌도 그 일로 이혼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6개월 뒤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했고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누가 저를 속이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집이 비어있는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열고 결혼 사진과 여행 사진을 하나씩 지웠습니다. 지우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쉬어졌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야. 저는 잠시 멈췄다가